자, 안녕하십니까. 굿잡에두의 부동산 학개론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동산 학개론의 이제 처음 파트인 총론에 대해서부터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이 총론에 보게 되면 1장, 2장, 3장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에서 한 문항, 분류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에서 한 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온 데는 이 부동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년 한 문항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특성에 관련된 부분이 뒤에 단원하고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잘 연계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이 분류 관계에서는 종전에는 이 토지를 중심으로 냈는데 근래는 이제 그 출제 경향이 주택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분류도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택 관계는 이제 주로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정도 구분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종류들에 대한 용어 정도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이 개념 관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상에서는 개념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 부동산 학 자체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개념 여기서 크게 두 개의 파트가 있는데 역시 시험상에서 잘 나오는 건 이거죠. 부동산 학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이제 몇 년 주기로 한 5, 6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중시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단원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해드릴 거예요. 그 파트를 중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지 만약에 시험에서의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동영상을 가지고 반복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복습을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은 전체를 다 복습하시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원만 찾아서 그 부분만 반복해서 보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를 전해드릴 때 이게 우리가 이제 학부에서 무슨 학기 딱에서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전이고 일단 시험에 도전을 해서 60점 이상을 맞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 업무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이제 공부에 관한 부분은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실전에 대한 것만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페이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가면요. 제목은 이제 부동산 개념과 분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부동산 학의 기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정의 관계가 있는데 정의는 이게 학자라든가 시대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논리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김영진 교수라는 양반의 그 정의 관계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는 이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 이론을 최초로 소개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학에 관한 정의 관계가 있을 때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동산 학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맨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이제 민법상에서 보면 얘는 이제 토지 및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있는 토지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자연물이죠. 그죠? 근데 자연물인 토지만 갖고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자연물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되냐면 노동이라든가 또는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자연물인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어내야 될 때 문제는 이 자연물이라는 게 유한하다는 얘기죠. 무한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런 유한물인 자연물을 활용해서 얻고자 하는 욕망, 요건은 무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 항상 선택의 문제라는 게 뒤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죠? 자, 만약에 이 땅을 개발을 할 때 이거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유통시설 아니면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항상 선택에 대한 문제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합리적인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되죠. 근데 문제는 낭비한 다음에 유한하기 때문에 다시 생산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 보시면은 능률화의 원리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그 능률화의 원리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 선택에 따른 능률화의 원리라는 것은요. 요거는 최유효 이용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을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가치 있고 높은 이용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세권에다가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럼 역세권 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상가를 아마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이 그게 최유 이용이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 이용이라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최유 이용이 될 수 있냐에 따른 응용 기술을 개척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다 우리가 상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투입돼야 되냐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과연 비용 대비 수익의 크기가 훨씬 더 클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는 것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판단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요, 자연물인 토지를 갖다가 개발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개발론자들이 있고, 아니다, 보존해야 된다는 환경론자들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무조건 자연경관은 지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환경론자들이 주장했다 그러면, 요즘은 그냥 무작정 그렇게 외치지는 않고요. 이걸 개발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5천억이라 그러면 이거를 자연 상태로 보존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형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이득이 한 2조에 달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시하는 게 부동산 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위를 한 게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부동산 학이다.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학의 성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격에 대한 것도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응용과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응용과학의 사고는 뭘 얘기하냐면요. 부동산학은 우주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이요. 지구의 어떤 생성 원리라든가 토양의 어떤 구성,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자체만을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순수과학이라고 그러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그 학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그게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접목을 했다는 점에서 응용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3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상단에 가면 경험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취급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나 인생의 어떤 원리를 탐구하는 어떤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접목한, 그래서 전세난이 펼쳐졌다든가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갖다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경험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개발을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만 뒷받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법률적인 관계 있을 때 건축 규제나 이런 것들도 다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 공법상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렇죠? 만약에 리조트 같은 것을 건설하다 보면은 자연적인 경관과 가깝게 있기 위해서는 갯벌 쪽에 가깝게 기초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집안이 연약하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죠? 또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따져야 될 게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이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종합과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보다 바람직한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이제 주어지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 가이드라는 걸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이드를 제시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을 이제 다닐 수 있는데요.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독감이 유행을 하고 이제 그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같은 병원 내에 A라는 의사가 있고 B라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A라는 의사 쪽으로만 가요. 그죠? 그럼 이유가 뭐냐면 이 병원이 신생병원인데 환자를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은 약을 좀 독하게 쓰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독하게 쓰면은 좀 더 빨리 날 수가 있죠. 야, 그럼 이분 용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분은 여기서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약을 약하게 쓰죠. 그러면 더디게 나면서도 인간은 자연 치유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쪽 사람들에게 많이 몰리는 이유는 빨리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이 독하니까 그 독한 약에 내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몸 자체가 조금씩은 안 좋은 결과가 조금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더 독한 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 방안을 내세울 때는 단기가 어떤 이제 근시안적인 그런 처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다 장기적인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규범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라는 건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행위라는 게 항상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적인 사고에서는 확률론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면은 가치는 높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편의시설이면 가까우면 좋겠지만 아니면 위험이나 혐오시설 같으면은 가까우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사회과학적인 사고에서는 반드시라는 논리는 없어요. 자연과학은 자연의 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법칙을 적용하지만 사회과학은 항상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혹시 만약에 제목만 외우고 싶으시면 앞에 거 따면은 사람 이름 돼요. 이거 은경이하고 종교 이렇게 이름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이념이라는 거는요.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우리가 이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뭐를 추구하는 학문이냐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 지도 이념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선시대에서도요. 사회적인 지도 이념은 있었다는 얘기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자. 뭐 이런 논리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을 보더라도 그거를 추구하는 학문은 없죠. 그래서 법학이나 경제학이나 경영이나 모든 학문을 보면 다 이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학도 그런 학문들과 똑같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거. 그러면 이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뭐를 추구하자는 얘기냐면 최유 이용을 추구하자라는 얘기를 되는 거예요. 그게 효율성에 관련된 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토지라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죠? 이 희소한 자원인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자원을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희소한 자원인 토지를 갖다가 낭비하거나 그죠? 또는 방치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를 추구하자는 얘기냐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를 추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효율성에 대한 관련된 거면요. 형평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권에 대한 폭넓은 배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배분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는 게 이제 폭넓은 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소유권을 우리가 나눠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땅을 갖고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자, 땅값 상승하면 결국 가진 사람만 이익을 얻지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이익으로부터 배제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은 대부분 기부가 생활화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생활화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뭐 상속세든 증여세든 뭐 이런 거 활용을 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정한 혜택이 돌아가게끔 유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추구하는 것은 다 합법적인 그죠 법에서 추구하는 논리에서 이제 기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 이념은 얘가 돼요. 효율성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위에서부터 한 6번째 줄에 가게 되면 양가로 4번에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효율성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소한 자원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에서 볼 때도 효율성을 중시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 중요하다는 얘기죠. 형평성도 중요하다 이거죠. 시험상에서 이걸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5페이지에는 부동산학의 지도인형 관계는 그냥 뭐 기본적인 우리나라 학자가 제시한 거니까 이제 공사익 조화의 원리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이 있겠죠. 조화 있는 활동을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고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수요는 바로 움직여서 단기에 움직이서도 공급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거.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 원리는요.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은 공간 범위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죠. 근데 동질적으로 동시에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 혼잡, 과밀 이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이제 복합 개념이라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용어 정도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이 여러 분야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의 파트를 따지기에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적 측면으로 수요나 공급이나 어떤 경제에 관련된 거는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건축 기술, 공간 배치 이런 거랑 관련된 것은 기술적 개념으로 묶어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 복합 개념에 대한 사고라는 것은요. 법경기 세 가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렇죠? 네, 이거는 법률과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기술 이 세 가지 측면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하고 관리하자 뭐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가지고 법, 경, 기 세 가지 나오면 복합 개념의 사고라는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죠. 그래서 뒤로 가면 이제 6페이지에 가면 부동산학의 이제 연구 분야, 뭐 이렇게 대상 및 분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번역상의 차이인데요. 시험에서 그냥 막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에 대한 연구 대상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자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둘은 밀접한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현상에 가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변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건물에 대한 어떤 이제 수명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뭐 도시 스프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야기가 될 때 그럼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 이용 개발, 자, 그 다음에 또 관리, 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이제 새롭게 신축을 해요. 그럼 신축한 다음에는요, 얘가 안정 단계라든가 노후 단계라든가 그 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는 것 자체가 건물을 부동산을 이용 또는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은 얘가 이렇게 안정, 노후, 폐물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정 단계하고 노후 단계가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설에 대한 재투자나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가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제자들은 그걸 역이용한다는 얘기죠. 이때는 지은 지가 한 4, 50년이 됐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이때는 비용 투자를 하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경제적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안정 단계에서 재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경제적인 수명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에 따라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행위가 중간에 개입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모든 어떤 이제 논리를 만들어낼 때는 이 현상과 활동의 기초에서 접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서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 시험상에서도 그냥 지문 한 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 그러면 활동과 현상이 있다. 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옆에 이제 7페이지에 가면 연구 분야다라고 돼 있어요. 이 연구 분야에 대한 거는요. 그거는 미국의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제시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이라는 건요. 그 양반들의 논리에서는 부동산학은 이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때 거기 보면 결정 분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앞에 이제 이게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자금을 융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발을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조언 또는 정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개 파트는 실무 분야로서 이 결정 지원 분야는 우리가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각종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정 지원 분야에 누가 들어가냐면 중개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감정 평가라는 것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감정 평가사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만 추구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것도 조언을 해 주는 게 그게 평가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걸 매개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초 지식이라는 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기초 분야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정부의 어떤 법이나 시장 경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초금융수학이라고 그래서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은 현재예요. 근데 수익이 발생하는 건 미래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틀리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과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현재 그 현금 흐름을 미래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좀 더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먹구구식에 대한 결정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라는 건 결국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우리가 필요할 법인데 그때 어떤 조언이라는 게 참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이 분야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에 6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접근 방법의 논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현재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경기가 호황일 때와 경기가 불황일 때 보면은 경기가 불황일 때 사람들은 더 관심사가 집중이 되죠. 이 안 좋은 경기가 언제 회복이 될까? 그러면 그때 이제 대학 교수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나 어떤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군가 제안을 하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이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중론이 그렇게 같다 이거죠. 근데 꼭 그것 때문이라도 경기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복이 또 됐어요. 근데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경기 침체기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이 안 좋은 경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겠죠. 그럴 때 또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번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좀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환경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그죠? 어떤 처방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진 않지만 어쨌든 그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종류가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뒤에 가게 되면 행태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많게 된 것은
학자들이 이제 꾸준히 어떤 이제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위한 어떤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제시했다는 얘기고요.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서는 그 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3번의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학 이론을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이 있죠.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이 종합식이다라는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행태과학적이나 현상학적 이거는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접근 방법상에서는요. 근래는 그냥 이런 논리라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이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에서요. 지금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의 논리로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목대로 법과 제도를 가지고 누가 시장에 개입했냐면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하는 쪽에서 행위 개선을 유도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자,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고요.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자국의 법과 이 제도만 갖고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손해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죠. 다 자기가 추구하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만 구축을 해주면 시장 안에서 오히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법 제도적인 것보다는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게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이 연구 분야에 대한 아까 뭐 결정 분야에 있을 때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맥락에서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있었을 때요. 일반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분석에 초점을 둔 접근 방식으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에게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게 뭐냐? 그럼 의사결정이다. 예, 그런 정도로만 제목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이제 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는 꼭 민간만 하는 건 아니죠. 공적인 차원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활동의 분류를 보면요. 소유 활동, 거래 활동, 행정 활동. 그죠? 예. 공적인 주체가 됐든 사적인 주체가 됐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활동의 주체는 공적 주체도 될 수 있고요. 사적 주체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 합동에서도 개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는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론 등에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기서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그 뒤에 1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활동의 이제 속성이라는 거는 자, 이거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한 공적 주체가 됐던 사적 주체가 됐던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침은 인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과학성과 기술성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학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이론적인 차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실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화를 요구를 할 때 예전에 그 김용진 교수라는 양반은 이걸 가지고 이제 산학협동의 논리를 제시한 거죠. 우리 이제 주변에 보게 되면 학부에서 이제 전공했던 분야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보게 되면 무슨 뭐 건땡 우유라든가 그죠? 연땡 우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는 이 대학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축산학과나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학 학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학부에서 열심히 양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그걸 현실 생활에 직접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게끔 그러면 좀 더 개선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죠? 어떤 현장에서의 경험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자 간에 어떤 조화 있는 행위를 필요로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 활동상에서는요. 사회성과 공공성 및 사익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공적인 주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조할 거예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박스에 보면 그 10페이지 중간이죠. 사회성과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 특히 주택에는 환경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만약에 내 자식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익을 많이만 볼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해서 뭐 공장이나 나이트클럽을 지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주변이 바로 주거지라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어울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용을 통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법률적인 관계에서 지역지구제 이런 걸 적용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토 공간을 종별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다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그 다른 뭐 과목에도 배우고 나중에 이제 정책에도 배우시겠지만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1종과 2종에 대한 거는 하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저층 중심의 주택을 여기는 만들어야 되고 2종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의 그런 주거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저층, 중층, 고층 이런 식으로 층별로도 다 우리가 지정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를 위해서? 공익적인 사고를 앞세워서. 근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권리나 이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개인도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양자 간에 조화 있는 행위를 필요로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결을 여기서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럼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인데 이거를 일반인들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전문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격제도가 도입이 돼서 중개사제도라든가 감정평가사제도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중개사가 행하는 중개라든가 평가사가 행하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죠.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개사의 말만 믿고 우리는 막대한 돈을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중도금까지 지급하더라도 등기부상은 깨끗하죠. 그러니까 중개사가 발행하는 영수증 하나만 믿고 고가의 자산을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를 필요로 하냐면은 윤리라는 걸 요구하는 거죠. 윤리성을.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이니까 전문가가 다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런 윤리적인 것을 필요로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윤리의 그다음 부분이 고용윤리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대공, 소공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대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도 둘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용윤리. 조직윤리라는 것은 동업자 정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개업자 간에도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이 있다는 얘기죠. 중개업자 간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수가 있죠. 서비스 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정윤리라는 것은요. 자, 부동산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있다 그러면 누가 윤리의식이 필요하냐?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매도자는 비싸게 팔면 좋겠으나 가격 담합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시장 가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활동에서는 정보라는 게 또 필요하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고요. 지역마다 거래 관행이나 임대료 뭐 이런 게 다 틀리죠. 그러니까 거기 부동산을 대상하는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현재 정보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인 및 대물 활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자, 여기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거래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얘들이 이동하는 건 없어요. 여기에 부착되는 권리가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 주체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리는 이전이 되지만 물리적인 실체인 토지와 건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임장 활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용어상에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남의 말만 듣고 거래할 수는 없어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주변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집 보러 다닌다, 땅 보러 다닌다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이상하면 집 보러 다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왜 보러 다녀야 되느냐. 얘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물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임장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까지도 감안한 어떤 그런 행위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게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 행위 자체를 보면요. 공간 활동인데 이 공간은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수평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도시 지역은 수평뿐만이 아니라 공중이라든가 또는 이 지하 공간의 활용까지도 우리는 감안하기 때문에 삼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을 대선하는 행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복합 개념의 사고로,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법 경기의 기초를 둔 그런 사고로 접근해야지만 최유효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답으로 유도했던 거는 이 윤리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임장활동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 정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념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셔서 14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가 작년 28회 시험 때 언급을 했던 거죠. 근데 그는 개정이 돼서 언급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박스 안에 있을 거예요. 관리업,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작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을 때요. 여기 보게 되면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에서 자문이라는 게 들어갔고요. 그 난으로 따라가면 중개 및 대리업에서 대리업이라는 게 그리고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그런 정도 일단 체킹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거는 정리를 해드리는데 단 우리나라 산업 분류상에서는 금융은 들어가진 않아요. 그건 미국 애들의 분류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있는 중개사 사무실 가게 되면 컨설팅이라고 이제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 컨설팅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게 아닌 거예요. 중개만 공인이 돼 있지. 그러니까 컨설팅업이라는 것도 역시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9번에 나와 있는 현상에 대한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뭐 참고하셔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의 이제 기초에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6페이지에 있는 개념하고 이제 분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이제 파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에서는 아마 부동산이라는 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학문인가 보다. 뭐 이런 쪽으로 인지를 하시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마 이거 활동이라는 용어로 붙여서 얘기하나 보다. 그런 쪽으로. 내가 집 보러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개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보러 가야 되는구나. 그걸 용어상에서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구나. 뭐 그런 쪽으로만 정리해 두셔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개념과 분류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